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화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야당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선거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이제 시연을 봤다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공모 관계가 인정돼서 이제 업무방해, 컴퓨터 업무방해로 이제 유죄가 인정된 건데요. 예. 결국은 그 당시의 선거 상황을 보면 2012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가기관이었고, 예. 근데 2017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직후였고, 사실은 이제 야권이 분열되기도 했었지만 지지율 차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무리한 필요가 없는 선거였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수사 과정이나 판결에도 보면 김경수 지사와 뭐 드루킹과의 어떤 관계들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드루킹은 계속 문재인 당시 후보를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 김경수 지사가 안 만나게 해줬죠. 그러니까 만나게 안 해줬죠.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엔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권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정권의 정통성까지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여권 대선 후보나 아니면 여권에서 여러 명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존중하는지도 의심스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 의원일 때 2013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정통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통성, 정부의 정통성 이런 걸 지적했을 때도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야당과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게 지금 화면으로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더 복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결과는 사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한 달 전에 4월 첫째 주랑 둘째 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어요. 한 2, 3% 차이, 4월 첫째 주, 둘째 주 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드루킹 댓글 조작, 매크로로 댓글이 조작됐었던 거니까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댓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 선거가 불공정했다. 그리고 댓글이 8,800만 개가 조작됐다. 이 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그 휘하에 지금 대법관 소부 4명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관계가 인정된 거죠. 예. 관련해서 첨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 누가 임명했냐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사법부 동의소이 있기 때문에 임명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공모 공동정범, 특히 공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알고 있으면 그 이후에 모두 벌어진 것도 다 책임져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본 이론에서 나온 건데 법리 논쟁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공모 공동정범의 사례가 드러나는 건데,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득을 봤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저는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요. 뭐 MB 아비타 발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약간 뭐 스스로 딩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뭐 이 댓글로 영향을 받아서 안철수 대표가 뭐 지지율이 빠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선거 과정 보시겠지만 사실 그 얘기도 많이 하세요. 홍준표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거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가설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단일화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뭐 과반은 안 넘었습니다만 저는 뭐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 하면 사실 뭐 친문 적자, 친문 핵심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구속이 되면 이제 친문 세력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선 근데 이미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이러면서 출마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 견해가 거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아마 뭐 친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게 뭐 부엉이 모임이나 민주주의 4.0 모임인데 이분들이 다 각자 본인들 친소관계 따라서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다 어찌 보면 각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판결 자체로 뭐 친문 흐름이 어떻게 바뀐다보다는 네. 당 전체로 본다 그러면 항상 민주당의 집권 구도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부산, 경남에서의 한 40%, 35에서 40% 정도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남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서 과연 우리가 PK 민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친문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다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경선 과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은 각자 도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 이런 분도 대표적인 그 주류고 친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쪽을 돕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정세균 후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광재 후보랑 단일화를 하고 나서 적통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당내 이제 경선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포스터를 보니까 적통이 정통을 이긴다 뭐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적통이 정통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전직 의원이 그 현근태 변호사님처럼 민주당 출신의 전직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반대 패널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정통이라는 게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을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적통이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정동영 측에 섰던 사람을 이긴다 이런 거여서 이건 당내 경선용 포스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제 분화가 있죠. 친문이 분화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요. 저희가 보면서 정말 당내 경선이 정말 살벌하구나. 과거에 이제 역사상 가장 살벌했던 당내 경선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경선이라고 해요. 여야 모두 통틀어서. 근데 제 생각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예, 경선이 치열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참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 사진이 지금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의장석을 저는 지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들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당 내부 사정을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죠. 예. 그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아마 추미애 후보일 것입니다. 아하. 같이 그쪽에 계셨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정세균 후보도 다른 후보들을 겨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두고 투명하지 않다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글쎄요 좀 경선 주자들 간에 어떤 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좀 모양새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어찌 보면 아픈 역사예요. 2004년 탄핵할 때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예.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에 민주당,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정세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송영길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열린우리당에 네. 있었거든요.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반대했고 민주당은 탄핵을 찬성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했다 스스로 밝혔고 그다음에 뭐 낙선하고 삼배일보하고 또 용서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보고 나서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이제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예. 저기서 막 싸움하고 할 때도 보면은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사람들이 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있어요. 사진도 보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방송에서 나는 그때 반대했다 이랬거든요. 그 전에 반대했던 분이 한 분이신데 반대 2표 나왔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죠. 무기명 투표니까. 근데 그 전에 과정으로 보면 계속 이제 탄핵
추진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라든지 그 사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의장석 앞에 어쨌든 감쌌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소환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뜻을 잇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적통 논쟁이 저는 뭐 옳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던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추미애 후보는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치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얼렁뚱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사실인지 모르죠.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니까.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건 맞거든요. 당 차원에 추진했던 거라서 뭐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당 지도부에서도 신사협의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좀 민주당 내 경선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생활 갖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형수 욕설 그 녹취 파일이 두 번째 파일이 공개가 또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진영 쪽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떠냐 하면 후보가 직접 관련된 데는 별로 없어요. 다들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 단톡방 비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었지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직접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신사협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후보들끼리 신사협정을 했는데 그 진영에 내지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 행동을 하면 그건 뭐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통제를 못하겠다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니까 신사협정은 뭐 좋은 취지 같은데요.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이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기본소득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탄핵 관련해서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입을 열었어요. 우리 좀 전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표결이 강행되는데 그쪽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관련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까 서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저희는 더 알 수가 없어요. 당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본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솔직히요. 근데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하니까 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당원들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하고 싶을 거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경선인단이라고 하지만 그 여론조사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당원하고 그 경선인단을 통해 확인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본인 입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거의 분기점에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더 하면 기록 깰 것 같다는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정도는 경선이야기. 아니고요. 근데 네, 그 이제 정도 이게 왜 아니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당내에서 저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여지 보면 그동안 다 알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을 추진했었고 그래 난 내용인데 이 정당 선거 뜨거워지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저는 근데 한 번쯤 얘기할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뭐 원내대표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끝난 다음에 2006년에도 보면 굉장히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어저께 얘기는 보니까 그냥 뭐 절박한 야당의 심정이었다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럼 그 당시에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엔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개파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제가 보기에는 뭐 적통이란 말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정체성, 이념, 방향과 관련된 거라서 저는 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 표결을 했는지 아닌지. 표결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아마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후보가 저 얘기하는 건 본인은 어쨌든 의장석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딱 진영이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추진하려는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세균 후보가 추미애 후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사실 오지랖 넓게 당에 이렇게 분쟁이 격화되는 거 뭐 저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검증이 잘 안 되는 문제 갖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야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추이에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당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보수 전체 지지층에게 좀 양해를 받는 취지는 그분이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지지세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길 기대하는데 제가 좀 약간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하셔가지고 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민심 창취를 하는 행보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따라 찾았고 또 광주에서는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또 대구에서도 대구의 민심을 어루만지는 발언도 나오다 보니까 뭐 갈짓자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또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는 건 지지율이잖아요. 지지율에서 야권에서 1위였고 여권 후보했을 때도 이겼을 때. 그나마 이제 그게 가장 큰 힘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일단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일단 지지율이 뭐 10%대인 것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막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재명 후보한테도 지고 이낙연 후보한테도 지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후보한테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버틸 수 있는 무기가 지지율이었는데 이 지지율 하락 속도가 안철수 후보보다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보면은 안철수 대표도 광화문에 캠프를 차렸었거든요. 그 주변에 기존 정치인들은 거의 안 뒀어요. 다 새로운 사람들, 변호사나 막 이런 사람들, 교수나 이런 사람만 뒀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해가지고 말 실수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논란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입당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입당도 명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도 이거 쉽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빨리 입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8월 말까지 지금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 속도 좀 빠르고 안철수 대표는 일단 말 실수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윤석열 후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말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치를 이제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제3지대와 이제 그 기존 지지층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거 이게 다 큰 과제일 텐데요. 지금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 7월 말까지 이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기에 대해서 단단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적이면 또 기본적인 뭐 10%대로 무너진 것도 있다 하지만 거의 뭐 19%, 뭐 20%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야권, 범야권에서는 여전히 수위거든요. 1, 2등을 뭐 1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무너지면 그거는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범야권 단일화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면 그런 과정에서 경쟁을 해서 후보 단일화해서 윤석열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그 지지율이 야권의 일정 부분 흡수가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너지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지층들이 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기운을 좀 보태주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제 변화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도 좀 살펴보면 다음 주에 이제 부산 경남을 찾습니다. 대전, 광주, 또 대구에 이어서 네 번째 지역 방문인데 이 지역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최대 지원 세력으로
좀 이곳이 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이 여기 행보에 PK 어떤 의미가 지역,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충청, 그다음에 PK 지역이 굉장히 스윙보트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 되는 거고 충청에서는 뭐 이제 과반 이상 득표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야당도 이제 아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충청,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거의 팽팽하게 들어오니까요. 5대5로 예. 들어오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충청 아버지 고향이고 그러니까 충청 대망론에 많이 어찌 보면 의존했던 면이 있어요. 그러면 충청도 분들과 교류를 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어찌 보면 캠프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최재형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김명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MB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적인 어쨌든 기반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이제 최재형 원장은 제일 먼저 정치인을 선임했고 또 지역을 또 어찌 보면 PK 지역을 내가 장악하겠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작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연결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대안 아니면 이거를 좀 많이 지지율을 어찌 보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중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아마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의 PK 대망론이 좀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은 부친이 이제 해군의 이제 대한해협의 영웅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경남 진해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창원시라고 이제 그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PK에 연고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 대선이라 하더라도요. 대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는 직책을 못 맡게 돼 있어요. 캠프에서. 근데 그걸 풀어준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로 풀어줘가지고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도 대선 경선에 있어서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내 후보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아무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를 때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 인력이 전문적인 인력이 많아요. 정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최재형 이제 후보뿐 아직은 후보가 아닌 거네요. 아니에요. 후보일 거예요. 당에 들어와서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을 거니까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현직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현 변호사님보다. 그래서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게 이제 가시화돼서 발표가 좀 될 거예요. 예.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정말 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좀 서두르거나 압박을 하지 않는 모양새로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이 얘기가 지금 뭐 4개월째 하고 있는데 뭐 갈 것 같지도 않고 안 갈 것 같지도 않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봐요. 보통은 뭐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는 되고 있지만 입당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진작에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도 있지만 그 선거를 치른 보좌관들이 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도와줘요. 그분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 뭐 후원금 모아서 하겠지만 예. 뭐 들어보면 사람들은 보충한다고 그러는데 선거를 직접 해보거나 특히 대선을 한번 뛰어보거나 아니면 뭐 해본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네. 근데 또 지지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5% 이하 빠진 상태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들어온다 그러면 말리진 않지만 우리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분기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도 별로 안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예. 이준석 대표도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전 제 총장은, 생각입니다 그냥. 예, 본인도 예.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입당이 좀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윤 전 총장을 이제 야권에서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 가장 큰 카드라고 또 평가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야권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는 여권에서는 어대명이라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다
같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권에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내년은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4.7 그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네. 오만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예. 좀 했었는데 지금 그 운동장이 평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론 이런 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여당은 어차피 이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를 갖고 있어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최재형 후보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인지도가 사실 그렇게 쉽게 정치인이 인지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빨리 이제 8월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아야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최재형 후보에게 기울였던 관심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걷어들여질 수가 있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야권 카드인데 이제 이분도 지금 하락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 새로운 계기와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의 수혈 그리고 여러 가지 전환된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야당에도 위기죠 지금.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말씀하신 건 당내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캠프 합류를 요청을 했고 또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지금 입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밖에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캠프에 도와준다 그러면 입당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당이 들어간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비슷한 입장이죠. 당장에 예.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도 보면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랑 합당한다는 얘기도 지난번 보궐선거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은 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 직전까지 합당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아마 금태섭 의원도 상황을 보겠지만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도와주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지만 뭐 윤석열 쪽이나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제 좀 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금태섭 의원이 당장 입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부대변인의 전망 어떻게? 네. 저도 같은 금태섭 생각이신가요?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바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냉큼 입당을 해서 돕기는 좀 어려워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계기랑.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안을 하면 뭐 그 부분을 도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대표랑 합당하는 문제는 저는 야권 지지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일 후보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대선 전에 반드시 합당하리라고 내지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